예, 저번에 뭐 공지를 보시긴 하시겠지만 오늘은 불면에서 이제 디지털 치료제를 어떻게 쓸 수 있는가, 개발되어 있나, 이런 것들을 조금 소개해 드리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어, 오늘은 그렇고요. 다음 달에 이제, 어, 불면만, 불면보다도 더 임상에서 많이 보는 화병에 대해서 할 거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예, 어? 이게 이거 저기 유튜브 켜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 유튜브 꺼야 될 것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볼륨을, 예. 예. 자, 네. 예. 유튜브가 지금 같이 나오는 바람에 소리가 좀 섞였던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오늘은 그 불면부터 시작해서 쭉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불면에 대해서 한의학적인 부분하고 어떻게 디지털 치료제가 개발되고 있나 이거를 맨 처음하고 맨 끝에 제가 좀 얘기를 할 거고요. 중간에 CBT 가장 많이 개발되고 있는 그런 방식인데 CBTI에 대해서 우리 저희 박형 연구원님께서 요거를 강의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어떤 치료제들이 개발되었고 사용되고 있나 이런 것들에 대한 현황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처음 할 거는 불면증의 실제, 진단과 치료,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요거는 이제, 작년에도 한번 하긴 했었던 것 같은데, CPG 내용을 조금 더 정리를 해놓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불면증이라고 하려면 잠을 못 자야 되죠. 그러니까 잠을 들기가 힘들거나, 아니면은 중간에 자주 깨거나, 아니면 너무 일찍 일어나서 다시 못 자는, 이런 증상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낮 시간 동안에 너무 피곤하다거나 졸리거나 그래가지고는 본인이 해야 될 일을 잘 못하는 상태. 이런 게 적어도 한 달 이상 지속돼야지 진단 내릴 수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루 이틀 못 잔다고 해서 진단 내리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 정도는 돼야지 치료가 필요한 불면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질환으로 설명이 안 돼야 되는데 이게 코골이가 심하다. 그러면 잠을 충분히 잔 거, 시간적으로 충분한 것 같지만 피곤이 잘 안 풀리죠. 자는 동안에 뇌에 산소호흡이 제대로 안 되니까 뇌가 계속 피곤한 상태가 지속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다른 수면 장애 없이 그냥 잠을 못 자는 거. 이게 이제 불면증이죠. 그리고 가장 또 구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우울해서 못 자냐. 우울증이 있을 때도 잠을 못 자죠. 거기서 보통 우울하다는 게 저는 환자들을 설명할 때 몸이 우울하면 몸에 관련된 의욕들이 떨어진다. 의욕들이 정상을 벗어난다. 그래가지고는 식욕이 정상보다 떨어지거나 과항진되거나 수면욕이 떨어지거나 그래서 못 자거나 너무 많이 자려고만 하거나 이렇게 한 극단으로 가는 경우가 이제 우울하다.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때는 불면을 치료한다기보다 우울을 치료해야겠죠. 그리고 밤에 불안해서 못 잔다. 우리 보통 뒤에도 나오지만 이게 가장 변증 중에서 가장 많이 보는 게 이제 심담호흡 이런 쪽에서는 불안 때문에 못 잘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없이 잠을 못 잘 때. 근데 그런 것들이 있더라도 한의학에서는 이제 진단 내리고 치료에 들어가죠. 불면이 가장 큰 불편감이라고 할 때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그런 거 없이 잠 못 잘 때 이제 보통 원발성이라고 얘기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못 잔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못 자는 거라서 2차성 불면이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아무튼 불면이 한 달 이상 지속돼서 일상생활에 힘들 때 불면이라고 진단 내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타 뭐 약물로 인한 거, 물질로 인한 거, 대표적인 게 커피 마시면 못 잔다. 치료는 커피를 안 마시는 거죠. 네. 그리고 뭐 일반적 의사한테 직접적인 생리적 영향에 의한 것이 아니어야지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게 통증이 심하다. 통증이 심하면 당연히 잠 못 자죠. 그때는 불면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통증을 치료해야겠죠. 네, 그런 식으로 진단 내릴 때
한 달 이상 별다른 원인 없이 잠을 들기 어렵거나 중간에 자주 깨거나 너무 일찍 일어나서 잠을 다시 잠들기 어렵다. 그리고 계속 피곤해서 낮 시간 동안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제 불면증을 진단 내리죠. 근데 불면증 환자가 굉장히 많죠. 평생 동안에 6명 중에 한 명은 불면을 경험한다고 하니까요. 불면증이 생각보다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왜안 넘어가죠? 네. 그래서 보통 검사, 일단은 왜 못 자나, 그리고 실제 못 자나, 이런 걸 보기 위해서 하는 검사가 수면다원 검사죠. 수면다원 검사는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에서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냐면 입원실 하나 잡아놓고 거기다 기계를 설치해 놔요. 그래서 뇌파 기계랑 호흡 보는 거, 그리고 금전도 보는 거 이런 거를 다 장착한 다음에 거기서 자는 거예요. 일반인들도 이렇게 주렁주렁 매달으면 잠을 잘 못 자는 게 당연하긴 할 텐데 아무튼 피곤했으면 잠이 들겠죠. 실제로 잠을 자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불면이라고 느끼는 환자들도 가끔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자는지 뇌파를 찍어서 수면 상태 뇌파가 나오는지 보는 거죠. 그리고 호흡을 보는 거는 이제 수면 무호흡증 같은 게 있는지 보기 위해서 보는 거고, 그리고 비디오 카메라로 계속 찍어요, 밤새. 그래서 이 사람이 잘 자는지, 뒤척이는지, 뭐 이런 걸 다 기록해서 실제 누워서 잠이 들 때까지 뭐 걸리는 시간이라든지, 중간에 깨는 시간이라든지, 이 사람이 몇 단계 수면인지, 수면 시 뇌파를 찍으면 이 사람이 몇 단계 수면을 하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뇌파가 원래는 복잡하고 진폭이 작을수록 복잡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잠들면 복잡한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뇌파가 조금 더 단순해지고 진폭이 커지죠. 그러다가 이제 그 중간에 꿈을 꿀 때는 다시 진폭이 낮아지면서 복잡한 파형이 되고, 꿈을 꿀 때는 뇌가 막 활발하게 움직일 때니까요. 그런 것들을 다 수면 다한 검사에서 볼 수 있는데, 이건 아무래도 장비도 비싸고, 하는데 시간도 그 딱 예약해서 하루에 한 명뿐이 못 하죠. 그리고 옆에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어야 되니까 인력도 들고. 그러니까 이게 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모든 불면증 환자한테 이걸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보통은 요거 말고 얼만큼 어, 보통 임상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어, 연구할 때도 사실 수면 다운 검사를 다 하긴 힘들어요. 그래서 액티그래프로 해서 스마트워치로 차고 가서 스마트워치로 보통 자는 상태 보잖아요. 그래서 지금 잘 자고 있는지 아니면 중간에 깼는지 이런 게 스마트워치에 보면 대부분 나오죠. 그게 정확하냐 안 정확하냐에 대해서는 뭐 논란이 좀 있을 수도 있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뇌파를 찍는 건 아니니까. 근데 그래도 어느 정도 그 결과도 믿을 만하다. 어, 보통 본인이 못 잤을 때 보면 좀 못 잔 거 나오고 실제 자는 시간도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로 대체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연구할 때 그래서 그거용으로 나와 있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그냥 저희 병원에서는 저걸 다 하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보통은 수양미경 견학기능 검사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얼만큼 긴장을 많이 하고 있나, 긴장 정도와 지친 정도, 뭐 이런 걸 봐가지고 이 사람의 긴장 때문에 못 자는지, 아니면 너무 지쳐서 못 자는지 이런 것들을 봐가지고 이제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하는 걸로 이제 보통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검사를 통해서 실제로 못 자는지, 실제로 못 잘 만한 원인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거고요. 그래서 찾았으면 이제 치료에 들어가야 되는데, 뭐 치료에 대한 문제는 뒤에 다시 또 언급을 하긴 하겠지만, 일단 비약물 치료 먼저 권장을 하죠. 약물 치료는 어떻게 보면 그 수면제라는 건 제일 마지막에 권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수면 위생요법을 보통 해요. 행동치료죠, 일종의. 그래서 잘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부터. 저한테 왔던 환자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은 불면증 환자는 잠을 못 잔다고 해서 왔는데 문진을 하잖아요. 언제부터 못 주무셨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코 골면서부터 못 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 먹기 전에 뭐부터 하라고 했냐면 일단 각방 써보라고 했어요. 각방 써보라고 해서 일주일 있다 오라고 했는데 일주일 있다 와서 각방 쓰자마자 잘 잤대요. 그러면 이거는 불면이 아니죠. 원인이 분명한 거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극단적인 수면 위생 요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잘 잘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뭐 뒤에도 나오지만 그 아늑하고 따뜻하고 그런 공간을 만들어 조용한 그런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고 그리고 자는 시간은 항상 일정하게 그리고 일어나서 움직이는 시간도 항상 일정하게 특히나 둘 중에서 굳이 따지자면 일어나서 움직이는 시간을 일정하게 해서 잠자리 드는 시간을 일정할 수 있게 이렇게 행동 교정을 해줘라. 그리고 잠은 졸릴 때, 잠이 올 때만 가서 누워라. 침대는 자는 공간이라는 것을 몸에 기억시키기 위해서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뭐 너무 배고파서 잠이 안 온다. 그러면 우유나 두유 같은 걸 조금만 먹어줘도 좋다. 그리고 뭐 샤워 같은 걸 해서 체온을 조금 살짝 올린 다음에 그게 식으면서 잘 수 있게 하는 것도 좋다. 왜냐하면 잘 때는 체온이 좀 내려가거든요. 네, 뭐 그런 것들. 예. 그리고 수면 제한. 수면 제한은 그 20대 때들 많이 하시는데 밤새 놀다가 그 다음날 하루 종일 자잖아요. 그러다가 또 밤새 놀다 하루 종일 자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었을 때 거의 하루 반나절을 안 자죠. 그래서 그 다음에 저 자는 시간을 또 맞춰주는 뭐 이런 것들이 수면 제한 요법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본인이 못 자는 원인을 찾아가지고 생각을 교정시켜 주는 게 이제 힌지의 행동요법인데 이 부분은 이제 뒤에서 박혜영 선생님이 좀 얘기를 해주실 거고요. 이완요법도 많이 도움이 되죠. 그래서 어, 명상을 할 때 보통 교육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디 스캐닝이라는 걸 하거든요. 이 바디 스캐닝이 보통 누워서 발끝부터 왼쪽 발끝부터 해서 뭐 발등, 종아리, 허벅지 뭐 이렇게 쭉 올라오고 오른쪽으로 다시 가서 오른쪽 발부터 돼서 뭐 허벅지, 종아리, 허벅지 이게 쭉 올라오고 그다음에 몸통 한 다음에 팔도 하고 머리 끝까지 쫙 한번 감각 거기에서 올라오는 감각에 집중하고 호흡을 통해서 그 감각을 내려놓고 뭐 이런 걸 쭉 하는 건데요. 이거 하다 보면 대부분의 분들이 이완으로 빠지면서 잠에 드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생각보다 이완 효과가 좋거든요. 그래서 환자들한테도 하기도 하고요. 어, 근데 하다 보면 왼쪽 발 종아리까지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억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 그만큼 쉽게 잠에 드는데 도움이 된다. 원래 자려고 하는 건 아닌데요. 어, 부작용이죠. 어떻게 보면. 그걸 끝까지 쫙 해서 전신을 다 이완시키는 게 필요한데 부작용으로 잠에 드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부작용을 치료에 응용한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이완요법으로 그걸 하고 명상을 하기 전에는 제가 주로 많이 썼던 거는 환자들한테 자율요법을 많이 썼어요. 그 긴장 많이 할 때 하는 이완법으로 자율요법하고 전민적 근육이완법 두 가지를 보통 많이 쓰는데 자율요법은 움직임이 없이 그냥 누워서 감각 위주로 하니까 잘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걸로 보였어요. 그래서 실제 써보면 환자들 잠드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가만히 누워서 주로 많이 쓰는 오른손잡이가 많잖아요. 그래서 오른팔부터 오른팔이 무겁다, 오른팔이 무겁다, 오른팔이 무겁다 해서 이완했을 때 그 느낌, 무거운 느낌, 뭐 이게 축 처진 느낌이겠죠. 그래서 그런 거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왼팔, 오른다리, 왼다리 이렇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저는 환자한테 설명할 때 근육이 이완됐을 때 느낌이 그거고 근육이 이완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사이사이를 지나는 혈관들까지 이완돼서 혈액순환이 잘 되면 손바닥, 발바닥이 차가웠던 것도 따뜻해지고 뜨거웠던 것도 따뜻한 정도로 다시 내려오고 이렇게 된다고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손바닥, 그래서 오른손이 따뜻하다, 뭐 왼손이 따뜻하다, 오른발이 따뜻하다, 왼발이 따뜻하다. 그 다음에 뭐 위장 부위가 어, 편안하다, 소화가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한번 돌아가는 건데 이것도 역시 어, 오른팔이 무겁다 해서 왼팔까지도 못 가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무겁다만 반복해도 좀 쭉 이완되면서 잠이 빠질 수 있는. 물론 이게 잘 느껴질 때까지는 그 다음 단계 넘어가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긴 한데 보통 이거를 예전에는 CD로 요즘은 다 MP3로 뭐 넘어갔지만 옛날에 CD로 해가지고 들었을 때 보면
CD를 틀어놓고서 자는데 보통 오른팔, 왼팔 정도 하면 잠이 드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했던 이완요법이고요. 그 다음에 뭐 바이오 피드백은 그 뭐 센서 장착한 다음에 뭐 이완될 수 있는 그런 감각에 자꾸 집중해서 실제로 이완이 되는지 피드백을 줘가지고 계속 그 감각이 익숙해지게. 그래서 잠이 안 올 때면 그걸 할 수 있고, 그걸 해서 이완이 되면 잠으로 빠질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거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비약물 치료를 하는 이유는 약물 치료라는 게 그, 어떻게 보면 여기서 말하는 약물 치료는 그 수면제 계열을 말하는 건데, 수면제가 부작용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비약물 치료를 먼저 해보라. 보통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네, 뒤에 나오는 수면 위생요법은 환자들한테 프린트물을 주면 되게 좋을 만한 거죠. 이거 얘기해 준다고 해서 환자들이 기억을 못 하니까 간단하게 얘기하고 요거 좀 지켜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겠죠. 규칙적인 기상 시간. 아까 말한 것처럼 일어나는 시간을 맞춰놓고 거기에 맞춰서 피곤이 있으면 밤에 잘 수 있게. 그래서 일어나는 시간을 딱 정해놓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잘 때만 누워 있어라. 자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요. 실제 자는 시간에 비해서. 그러니까 잠을 못 잤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잘 것 같을 때만 가서 누우라는 거죠. 근데 밤새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환자들한테 12시면 12시, 1시면 1시 마지노선을 정해서 그때까지도 잠이 안 오면 그냥 누워서 쉬라고 해요. 그래서 쉴 때는 호흡에 집중해서 명상 효과, 그러니까 이완의 효과를 느낄 수 있게 충분히 이완한 상태를 잠이 안 와도 쭉 유지할 수 있으면 우리가 자는 건 피로를 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낮에 피곤하지 않게 자는 거에 절반 정도 효과가 난다고 설명드리고 그냥 딴 생각하지 마시고 호흡에 집중하면서 이완 상태를 유지하라.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것만 해도 오히려 잠이 잘 오는 경우가 많아서 더 도움 될것 같아요. 그리고 불규칙한 낮잠을 피하라. 이거는 반대로 말하면 규칙적인 낮잠은 그래도 괜찮다고 보는 거거든요. 보통 점심시간 전후 해가지고 뭐 15분에서 20분, 뭐 길어도 30분 이내로 낮잠 자는 게 어떻게 보면 뇌의 활력을 조금 더 깨운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때 살짝 자고 나서 혀를 깨워서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이면 밤에 또 피곤하겠죠.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낮잠 자는 건 그래도 괜찮고 그 낮잠 시간은 보통 오후 3시 이전까지만. 예, 그리고 아무 때나 들어눕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뭐, 잠을 충분히 자둬서 일어날 때 상쾌한 기분을 갖도록 하는 거는 수면 위생 요법이라기보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안락하고 적절한, 그리고 소음이 차단된 따뜻한 수면 환경을 조성할 것. 적당한 운동량과 자극을 유지할 것. 이건 낮 시간 동안. 낮에는 양기가 활발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밤에 음혈이 저장되면서 이제 잠으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낮에 많이 움직여줘라. 근데 너무 피곤해도 또 잠을 못 잘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너무 피곤하지 않고 약간 피곤을 느끼면서 잠을 들 수 있을 정도의 강도로 이렇게 적당한 자극을 유지하라는 거고, 저녁 시간에 자극적인 걸 피하라.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지만 아무튼 저녁 시간대 뉴스가 많죠. 근데 뉴스는 좋은 소식이 없죠. 대부분 안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불면증 환자분들 혹은 우울증 환자분들은 뉴스를 보지 말라고 저는 말씀드리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요즘 텔레비전을 잘 안 보긴 하지만 뉴스 끝나면 하는 게 드라마죠. 10시 정도에. 드라마가 재미있는 거일수록 사람의 감정을 들었다 놨다 해요. 그래서 그거 역시도 불면증 환자나 우울증 환자한테는 안 좋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보지 말라고 얘기하거든요. 보는 거는 조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웃을 수 있는 거. 근데 요즘은 사람들이 잘 안 웃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코미디 프로도 다 없어졌죠. 네. 뭐 유튜브를 보시더라도 좀 재밌는 거 위주로. 그것도 근데 너무 지나친 자극이 되면 안 되니까 잠들기 4시간 전까지는 그런 게 좀 끝나는 게 좋거든요. 근데 우리 보통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밤 12시가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거에서 4시간 전후로 하면 오후 8시란 말이에요. 저녁 먹고 바로 뭐 그 정도까지만 그런 걸 보고 그 다음에는 그런 거 없이 어떻게 보면 그 독서를 하는 게 더 나은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텔레비전은 되도록 안 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잠자기 전에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 20분은 뜨거운 샤워를 해볼 것이어야 되는데 너무 뜨거우면 우리가 잠이 깨겠죠. 그냥 기분 좋을 정도의 따뜻한 샤워. 그래서 원래 체온이 낮 시간 동안 깨면서부터 점점 체온이 올라갔다가 최고조를 이뤘다가 점점 내려가면서 결국 어느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잠으로 넘어가는. 그래서 밤 사이에는 체온이 좀 낮게 유지되다가 잘 때 낮게 유지되다가 깰 때쯤 다시 올라가는 이런 구조를 이루거든요. 그래서 그 소음인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너무 몸이 차면 잠이 오히려 안 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살짝 긴장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살짝 따뜻하게 해서 그래서 천천히 식으면서 잘 수 있게끔 해주면 조금 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 다음에 일정한 시간에 식사할 것, 수면 전 과식을 피할 것. 이게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지 사람이 이, 좀 리듬이 다시 돌아오면서 자는 리듬도 돌아오거든요. 먹고 자고잖아요. 먹는 것도 규칙적으로. 그래서 잠들기 전에 배고픔을 느끼지는 않게끔. 물론 난 다이어트 하겠다. 그럼 배고픔을 느끼면서 자야지 다이어트가 잘 되겠죠. 네, 그래서 제가 다이어트를 잘 못하는 것 같긴 한데 자기 전에 배고플 때는 가볍게 우유 정도. 우유를 잘 못 마시는 분은 두유도 괜찮고요. 따뜻하게 데펴서 먹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하고, 우유나 두유는 그 안에 성분 중에 멜라토닌 유사한 성분들이 있어서 잠들기 전에 마시면 조금 더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너무 배고파서 잠이 안 올 때는 우유나 두유 같은 거. 스낵은 저는 권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우유, 두유 정도. 예. 그리고 술은 대한, 대열, 대독하잖아요. 예. 그래서 너무 차기도 하고 너무 뜨겁기도 하고 독성이 있기 때문에 이 독작용 때문에 사실 잠이 들게 하기도 하는데 잠의 질이 떨어지죠. 그래서 그냥 되도록이면 술 마시고 자는 건 피하라. 그리고 담배도 각성을 시키기 때문에 피하는 게 좋고요. 각성 음료도 그렇죠. 뭐 카페인 음료들 많잖아요. 뭐더라? 이름이 기억나. 레드불? 뭐 이런 것들. 그런 건 당연히 안 좋겠죠. 예. 그리고 정기적으로 저녁에 이완요법, 뭐 아까 말했던 점적 근육이완법이라든지 자율훈련법이라든지 뭐 바디 스캔 같은 명상 같은 거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자기 전에 물을 많이 마시지 말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수면 중에 소변 때문에 깨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요. 잠이 안 와서 초조하다. 나 자야 되는데 자야 되는데 그러면 잠이 더 안 오거든요. 그럴 때는 침실에서 나오라고 해요. 그래서 다른 뭐 지루한 책을 읽거나 좀 더 이완법을 하거나 그래서 졸릴 때까지 한 다음에 다시 들어가라. 근데 너무 밤새 그럴 수는 없으니까 마지노선을 정하는데 아까 수면의 마지노선 12시 정도로 하라고 했는데 12시는 요즘 사람들한테 조금 이른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냥 환자들한테 1시 정도까지 해봐서 안 되면 그냥 누워서 쉬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말하긴 하는데 주요한 책을 읽어라. 제가 권하는 거는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그 책이 참 좋더라고요. 저는 그 책을 2페이지 이상 읽으면 졸려서 자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렇게 본인만의 좀 이렇게 읽을 때 좀 졸리다라는 책들을 갖다 놓고서 좀 읽으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 그래서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에서 자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걸 어떻게든지 해결하고 자라.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데 요거는 사실 잘 되면 예, 저희과 환자가 많이 없어지겠죠. 예, 결과적으로 저렇게 되면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했는데도 잠이 안 온다. 근데 수면제 맞기는 좀 그렇다. 그럴 때 보통 이제 한의원에 오는 것 같아요. 한방병원이나. 혹은 약물 치료를 시작했는데 약물 치료의 부작용 때문에 아, 이거 더 먹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끊고 싶어서 오시는 경우. 그런 경우가 많죠. 보통 벤조디아ze핀 수면제는 장기 사용했을 때 3, 4단계 수명이 감소하고 1, 2단계 수명이 증가해서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그리고 약에 대한 의존성이 좀 생기기 때문에 이게 좀 많이들 먹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약이죠. 그리고 예전에 그 치매에 걸린다 뭐 이런 얘기도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벤조디아ze핀계 수면제도 그렇고 넌 벤조디아ze핀계 수면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드셨을 때 본인은 잠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일어나서 일상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고 몽유병이 아닌 거예요.
일상생활을 하는데 본인이 기억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사고를 당하고 뭐 이런 것들도 뉴스에 좀 나왔었고, 그리고 이게 10년 이상 장기 복용했을 때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다. 뭐 이런 그 SI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쭉 추적 관찰한 논문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계속 먹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뉴스에 나왔을 때 잠깐 또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 많이 왔다는데 그 다음엔 또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잊어버려서 이제 또 한의원에 안 오고 뭐 이런 경우가 있긴 하지만, 아무튼 그런 보고들도 있기 때문에 약물 치료는 그 어떻게 보면 마지막 단계, 혹은 빨리 하고서 끊고 다른 걸로 넘어가야 되는, 이런 걸로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현재 불면증에 대한 주요 치료는 벤조디아ze핀 계열의 약물 치료, 그 전에 뭐 가벼울 때는 수면 이생을 하지만, 그리고 인지행동 치료 같은 비약물 요법,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약물 치료는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보통 권장하는 것도 4주까지만 쓰라고 보통 돼 있거든요. 그 이상 쓰는 거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보통 이렇게 얘기해서 4주 이내로만 쓰는 걸 권장을 하는데, 근데 보통 보면 뭐 10년 뭐 이렇게 드시고 오시는 분들 많잖아요. 예, 장기 효과의 지속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고, 장기 했을 때 다른 부작용 사례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면 중인데 밖에 생활을 하면서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 행동에 문제 일으키고, 옛날에 뭐 뉴스에도 나왔는데 뭐 살인 사건이 있는데 그게 수면제 먹은 다음에 본인도 기억은 못 하는데 움직여서 일어난 사건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아무튼 그래서 약물 치료는 부작용 때문에, 그것도 약간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잠깐만 쓰고 멈춰야 되는 거, 이렇게 보통 인식이 되고 있고요. 인지행동 치료는 이게 임상 연구가 많이 돼 있어요. 많이 돼 있어서 효과도 좋다, 이렇게 알려져는 있는데, 문제는 약은 그냥 주면 되지만 인지행동 치료는 치료자가 계속 개입하면서 계속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숙련된 치료사가 부족한 거죠.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수가가 보험 수가다 보니까 이거를 해가지고는 수지 타산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안 하죠. 그렇다고 심리치료센터 같은 데 가기에는 불면 때문에 그런 데가 이런 이미지가 좀 있어서, 예,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의학적인 침구 치료라든지 한약 이런 쪽에도 관심이 많은 거고, 다른 이 디지털 치료제도 이쪽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숙련된 치료사 대신에 디지털 치료가 그걸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나왔던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뭐 교과서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왼쪽에 있는 그 한약 치료 변증시치, 이게 교과서 내용이죠. 사결불수, 영열부족, 음원해열, 심담허겁, 다면울결, 위중물화. 근데 이거 보시면 심한 정도라고 볼 수 있죠. 사결불수, 신비양어죠. 귀비탕. 그러다가 더 심해지면 영양 부족 쪽으로 넘어간다고 볼 수도 있죠. 이게 어떻게 보면 질병이 점점 심해지는 거죠. 영양 부족했다가 음모내열까지 가는 건 더 심해진 거고. 그래서 귀비탕, 고혈압신당, 천황모신당 이런 걸 많이 쓰고, 천황모신당 같은 경우는 사실 영양 부족에도 쓸 수 있다고 저는 보긴 하는데, 어, 그래서 저 상태를 저는 저 변증 저 진행되는 게 병의 심도라고, 심한 정도라고 이렇게 보는 거고, 약간 다른 계열이 담음 쪽이죠. 심담허겁이나 다면운결 이쪽. 그리고 위중불화는 또 조금 다른 의미인데, 위중불화를 경험해 보신 분들도 아마 있으실 텐데요. 너무 배부르게 먹어서 소화가 안 될 때, 너무 배부르게 먹어서 소화 안 될 때 보면 숨쉬기도 힘들죠. 어, 미련을 이렇게 많이 먹냐 할 수도 있지만, 저 어렸을 때는 그렇게 먹었던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숨쉬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 소화가 안 되는 상태에서 누우면 실제로 숨이 안 쉬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횡격막이 음식에, 그러니까 위에 음식이 있는데 풍선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풍선이 늘어난 상태인데 누우면 풍선이 찌부러들면서 옆으로 쫙 퍼지죠. 그러면 횡격막도 누르기 때문에 횡격막이 잘 안 내려가면서 호흡이 되게 힘들어지거든요. 그런 상태의 특징이, 앉으면 또 괜찮아요. 앉으면 음식물 위장이 좀 밑으로 처지면서 횡격막이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되니까. 예, 경험을 못 해보신 분은 아마 모르실 텐데, 저 아직도 기억나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좀 심리적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저희 고모부가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하고 충격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날은 괜찮았어요. 학교에서도 괜찮았는데 집에 와서 못 눕는 거예요. 하루 종일 먹은 게 계속 그득해가지고는 누우니까 숨이 안 쉬어지는 거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한의사셨는데 보더니만 이거 그 좀 심하게 취했다고 하면서 앉아서 사관 맞고 조금 내려간 다음에 누워서 중압 맞고 그리고 잤어요. 네. 아무튼 위중부라도 되게 큰 원인이다. 근데 이거는 실제로 그 1차성 불명이 아니라 2차성 불명이죠. 원인이 있는 그냥 원인 없이 잠이 안 오는 게 아니라 네, 그런 거고 교과서는 이렇게 돼 있고요. CPG 권고안은 저렇게 돼 있어요. 귀비탕, 온담탕, 산조인탕, 소요산, 그리고 혈부추거탕. 특징적인 게 혈부추거탕이죠. 어혈이나 기호를 좀 풀어줘야지 잘 수 있다. 그래서 어혈 내용이 나온 게 그 저희 교과서랑 조금 다른 부분. 나머지는 뭐 비슷하죠. 신비암호, 심담허거, 그 간혈 휴어, 감미불어, 감기울결 해서 약간 스트레스성인 게 조금 더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CPG 권고안에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치료하면 되는데 기타 권고안을 보시면 이게 이제 명상, 수면위생교육, 향기요법, 태극권, 기공, 이완요법, 생기는 자기조절훈련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 좀 세 개로 구분해 놓은 게 약간 제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한 건데 전침, 약침은 한의사가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의원에 와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잠을 못 자는 건 밤이잖아요. 밤에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침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침은 꽂아주고 집에 가서 눌러주면 되잖아요. 자극 주면. 그리고 뜸도 많이 뜨시는 분들은 그냥 배에 뜸 드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 배를 따뜻하게 하면 좀 몸이 이완되면서 잠이 드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뜸도 집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명상이나 수면위생 교육 받은 내용, 향기요법은 집에서 할 수 있죠. 예. 태극권, 기공, 요건도 집에서 할 수 있는데 사실 태극권, 기공은 잠자기 직전에 하는 건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잠자기 직전에 하는 건 명상하고 이완요법, 수면위생, 그리고 향기요법 같은 건 잠들기 직전에 할 수 있는 건데, 태극권하고 기공은 사실 약간 움직임이 들어가요. 여기서 말하는 기공이 전공이라고, 난 동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CPG 권고안에 나온 거는 육자결을 내용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소리도 내고 그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밤에 한다기보다, 틈나는 대로 시간 날 때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서 조금 더 이완으로 들어가고 자기 좋은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 이건 집에서 할 수 있는 거. 근데 사실 불면증 환자가 잠이 안 올 때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집에 할 수 있는 게 좀 있는 게 좋다. 이렇게 보는 거고 생기능 자기조절 훈련, 바이오 피드백, 뉴로 피드백 여기 들어가는 거죠. 이것들은 한의원에서 하지만 그거 했던 감각을 기억해서 집에서도 그걸 해주면 좋다는 거죠. 일종의 이완이니까. 그래서 이것도 집에서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나눠보면 한의원에서만 할 수 있는 거, 한의원에서 해가지고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거, 그냥 집에서 계속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나누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디지털 치료제라는 거는, 어, 집에서 잠이 안 올 때 할 수 있는 거야겠죠. 잠이 안 올 때. 그래서 이 중에서 뭐 침이나 전침이나 약침을 집에서 디지털 치료를 할 수 있냐? 그건 아니죠. 이침뜸도 아니죠. 대부분 뭐 명상이나 이완요법 이런 것들하고 아까 말한 수면위생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인지행동 치료를 불면증 환자의 디지털 치료제로 많이들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자, 그래서 침 같은 경우는 이런 혈자리들을 많이 권해요. 백회, 사신총, 신정, 안면, 잠이 잘 온다는 얘기 편안하게 잘 수 있는 신문, 내관, 신맥, 조회. 조회 신맥은 많이 나오죠. 삼음기어, 족삼리, 태충 뭐 이런 것들을 쓴다고 하고 전침은 이런 데 놓고서 전기자극을 준다. 이렇게 돼 있고 약침은 이게 중국에서 대부분 임상 시험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현실하고는 조금 안 맞는데 가시오고페 주사기라든지 예, 이 청계령 주사기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침은 이런 자리가 도움이 된다. 그리고 명상은 MBS나 MBCT, 액트, DBT 같이 이런 여러 가지 파생되어 있는 명상으로부터 파생되어 있는 여러 가지 기법들을 쓸 수 있다. 향기요법은 그 권장한 게 라벤더, 베르가못, 오렌지 종류를 1대1대1을 비율로 혼합해서 흡입기를 사용해서 흡입하면 자는 도움이 된다.
이런 것도 있고 연구된 게요. 연구에서 발표된 게. 그리고 1% 라벤더, 그러니까 라벤더 정유 0.1ml하고 포도씨유 10ml를 희석해서 램프를 사용해서 그 흡입하면 또 자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보고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권장하고요. 태국 거는 양가 태국권 80이라는데 제가 양가 태국권이 뭔지 잘 모르가지고 요거를 가지고 했더니 잠을 잘 자더라 뭐 이렇게 나온 논문도 있었고요. 기공은 육자결. 그리고 이완요법은 음악요법을 하는데 음악요법에서 자는 거는 심장 리듬하고 비슷한 빠르기의 음악. 보통 그렇게 해서 60에서 80분당 60에서 80비트를 가지고 있는 빠르기의 음악을 들려준다. 네. 그렇게 하고 뭐 점진적 근육이완법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하고 자기 조절에는 뇌파 가지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권유되고 있었고요. 그래서 CPG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면 좋다. 그리고 CPG 내용 중에서 불면에 대한 평가, 불면을 진단 내리고 불면을 치료하려면 치료 전후에 얼만큼 변했나 보기 위해서 불면의 정도 평가를 해놓는 게 좋죠. ISI나 PSQA 같은 설문지를 하는 걸 권장하고 그리고 우울로 인해서 못 잘 수도 있기 때문에 우울 정도 평가. 그리고 불안해서 못 잘 수도 있기 때문에 불안 정도 평가. 이 정도는 불면증 환자 보실 때 해주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ISI는 좀 단순해요. 5문항짜리고 증상이 얼만큼 심하냐. 5문항 중에서 1번이 이제 잠들기 어렵냐? 중간에 자주 깨냐? 너무 일찍 와서 다시 못 자냐? 이게 어느 정도 심하냐? 이 3단계, 그 가지로 구분해서 각각이 얼만큼 심하냐를 보는 거니까 사실 5문제라기보다 7문제죠. 그리고 각각 심한 정도가 0에서 4점으로 리커더 척도로 가는데 그래서 최고 점수가 47에 28에서 28점까지 나와요. 0점부터. 그래서 7점 정도까지는 불면증이 아니고 14점까지는 경미한 불면, 21점까지는 중한 불면, 28점까지는 심각한 불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많이 동반되는 질환이 두통이라든지 피로, 소화장애 이런 것들이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심한가 바스로 측정하는 것을 권장하고요. 바스로 하기 힘들다 그러면 여기 NRS로 해도 되겠죠. 0부터 10점까지 중에서 몇 점 정도 되냐 이렇게 해도 되고요. PSQ는 이건 좀 물어보는 게 많아요. 그래서 뭐 한 달 동안 해서 쭉 물어보는데 좀 물어보는 게 많죠. 게다가 쭉 해서 되게 많아요. 채점이 어려워요. 채점이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 저는 그 한의원에서 할 때는 이런 것까지는 권장 안 하고 이거는 뭐 연구용으로 할 때 조금 더 자세한 점수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럴 때 권장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PHQ-9은 이게 국가 건강검진에서 활용되는 선별 도구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해줬고 얼만큼 심한가 그냥 가볍게 볼 수 있는 설문지다. 조금 더 조금 더 자세하게 보는 게 BDI라고 볼 수 있고, 그거는 거의 자가보식 전문 중에서는 우울의 표준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냥 가볍게 볼 때는 아홉 문항 정도로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울 때문에 잠을 못 잘 때는 우울도 고려해서 치료를 해줘야겠죠. 불안은 요 일곱 문항짜리 GAD9, 그 GAD7 요거 가지고 일곱 문항짜리. 뭐 불안을 볼 때는 BAI나 아니면은 그 스테이 같은 걸 쓸 수도 있지만 가볍게 일곱 문항 정도로 보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를 기록할 때 보통 어떤 증상 때문에 한다 할 때 여기 불명이 들어가겠죠. 그 현병력 언제부터 시작됐고 양상이 어떻고 관련 요인이라든지 관련 증상 같은 거 기록하고 과거력이라든지 월경력, 약물 투여력 이게 불면에서는 특히나 양약 투여 여부 및 투여량 그리고 양약 조절하고 관련해서 끊고 싶거나 줄이고 싶어서 왔는지 이런 것들을 좀 물어봐 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직업은 뭔지 이런 것들을 이건 일반적인 거니까. 그다음에 수면 관련해서 수면제 복용 시간 및 취침 시간, 뭐 주간 졸음 이런 것들을 쭉 기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써서 그리고 정도 평가를 해주고 그다음에 치료를 뭘 했는지 해고 이렇게 해주시면 조금 더 객관적으로 진료를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남이 봤을 때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누적되면 아무래도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치료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치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했던 CBTI가 인썸니아, 그러니까 불면에 대해서 인지행동 치료가 어떻게 보면 비약물 치료의 거의 표준에 가깝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디지털 치료제를 많이 개발하고 있고요. 저희는 일반적인 뭐 디지털 치료제 개발에서 많이 쓰는 인지행동 치료라든지 명상 말고 이
감정 자유기법 가지고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건 뒤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 있으실까요? 예, 기본적인 내용들이니까 그럼 여기서 바로 이제 인지행동 치료가 뭔지, 어떻게 하는 건지, 그거랑 관련된 디지털 치료제 소개까지 우리 박희영 선생님께서 담당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안녕하세요. 한의학 정신건강센터 연구원 박희영입니다. 불면증에 대한 인지행동 치료, 줄여서 CBTI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CBTI는 이제 대표적인 불면증에 대한 비약물적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지적 그리고 생리적 각성 수준을 낮추고 부적응적인 수면 습관을 교정하고 수면에 대한 잘못된 믿음과 태도를 수정함으로써 이제 불면증을 치료하는 기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수면 위생 기법이라던가 자극 조절 요법, 수면 제한 요법, 이완 요법, 인지 요법 등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그 패키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 미국 보건복지부에서는 불면증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도구로 이 CBTI를 꼽고 있고요. 미국 내과의사협회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약물 치료를 쓰기 전에 이 불면증 인지행동 치료 CBTI를 먼저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CBTI에서는 이 불면증이 단일한 요인 때문에 나타났다고 이제 보고 있지 않습니다. 다양한 이제 요인의 영향으로 이 불면증이 나타났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 원인을 이제 세 가지로 요약해서 보고 있습니다. 먼저 이 불면증을 유발하는 개인적인 원인, 불면증에 취약한 개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선행 요인이 있는데요. 이 선행 요인도 그 개인의 이제 생물학적 특징, 그리고 심리적 특징, 이제 사회적 특징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생물학적 특징 같은 경우는 어떤 자극에 좀 과다 반응하는 것, 과대 각성하는 것, 그런 것들이 해당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수명 발생 기전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 좀 취약한 그 개인의 특징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는 계속해서 좀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걱정하는 사람, 그리고 지속해서 그 어떤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경향이 있는 그런 분들이 이런 불면증에 취약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나의 배우자랑 수면 습관이 좀 다르다. 수면 주기가 좀 다른 경우에는 여기에 나의 취약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직업적으로 예를 들어 뭐 3교대를 하시는 분이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좀 불면증에 취약한 상황에 있다고 이제 보실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선행 요인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불면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유발 요인인데요. 이것은 선행 요인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제 이런 일시적 수면 개시 또는 유지 문제를 초래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간단히 말하면 최초의 불면증을 일으키는, 유발하는 스트레스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생물학적인 요인으로 보면은 나의 신체가 손상이 되어서 좀 불면증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신체적 질환이 이제 발생해서 불면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심리적으로는 급성 스트레스 사건이 발생해서 그 이제 고민 때문에 이제 불면증이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 정신질환이 발병해서 이제 불면증이 나타나게 되기도 합니다. 이제 뭐 사회적인 요인으로는 이제 어떤 부부가 이제 출산을 해서 아기가 생기면은 아기 보느라 이제 밤에 자기가 힘들겠죠. 네, 그런 식으로 다양한 이제 불면증을 유발하는 요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런 유발 요인이 사라지면은 불면증도 사라지기 마련인데요. 그런데 이제 이 불면증에 취약한 특징을 가지신 분들, 그 선행 요인에서 이제 취약성을 가지신 분들, 특히 각성 수준이 높은 분들은
이런 유발 요인이 사라져도 지속적으로 불면증을 경험해서 좀 만성 불면증으로 발생하기가 이제 쉽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지속 요인인데요. 말 그대로 이제 일시적인 불면증을 만성적인 불면증으로 이제 지속하게 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지속 요인은 일시적 불면증 시기에 이제 개인이 좀 더 잠을 더 자려고 하는, 잠을 보충하려는 시도가 오히려 역기능적으로 반응이 해가지고 불면증을 오히려 더 지속시키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좀 그래도 침대에서 쉬려고 그 집에 침대에서 보내는 시간을 불필요하게 길게 한다던가 아니면 잠이 부족한 거를 보충하려고 낮에 좀 자주 낮잠을 잔다던가 늦게 잤기 때문에 늦게 일어난다던가 이런 불규칙적인 수면 기상 스케줄 같은 이제 다양한 나름대로의 이제 보상하려는 전략들이 오히려 수면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네, 요인들이 일시적 불면증을 만성 불면증으로 발전시키는데 기여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요인을 이제 불면증의 이제 발전 시기에 맞춰서 도식화한 게 이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행 요인은 이제 불면증에 취약한 개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불면증의 시기에 상관없이 이제 모든 시기에 걸쳐서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이제 급성 스트레스 사건 같은 이런 유발 요인이 있었을 때 이제 그 영향을 받아서 이제 급성적인 불면증을 겪게 되는 거죠. 이때는 스트레스 사건의 영향력이 이제 강해집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지속되면서 나름대로 이제 잠을 보충하려고 하는 다양한 전략들이 좀 부작용적으로 역할을 하면서 이게 지속 요인으로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데요. 이제 이 유발 요인, 그 스트레스 사건이 좀 없어짐에도 불구하고 이 지속 요인들이 영향을 미쳐서 이렇게 만성적인 불면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CBTI는 이렇게 불면증을 지속시키는 부적응적인 개인의 행동, 그런 이제 지속 요인을 제거하는데 초점이 있는 네, 치료 방법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CBTI는 이 다섯 가지의 구성 요소로 주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것을 행동적인 요소, 인지적인 요소, 그리고 교육적인 요소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자극 통제 같은 경우에는 이 자체로도 단일 치료로서 이제 불면증 치료에 많이 쓰이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로도 이제 연구가 많이 되었고 그 결과도 신뢰롭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제 이 불면증 치료를 위해서 그냥 개별적으로도 많이 권고가 되고 있는 기법인데요. 그래서 CBTI의 필수 구성 요소로 이제 자리하고 있습니다. CBTI 같은 경우는 수면 장애의 시작이 스트레스나 질환 때문일 수는 있어도 그거를 지속시키는 것은 그 개인의 부적응적인 행동 때문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요. 바로 이제 나의 이제 뭐 잠자리, 침대 그런 것을 이제 잠에 관련된 자극과 연합을 시켜서 이제 그 잠자리만 가면은 좀 잠이 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잠자리에 관련된, 수면에 관련된 자극과 연합하는 게 아니라 각성, 깨어남과 관련된 자극과 연합시키다 보니 잠자리에 가도 이제 말똥말똥 하다는 거죠. 그래서 CBTI, 이 자극통제요법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깨어 있을 때 잠자리에서 보내는 시간을 좀 제한하고, 그래서 잠자리, 침실에서 하는 행동의 종류를 제한해서 이제 빠른 숙면과 잠자리, 침실, 취침 시간 사이의 관련성을 강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잠자리에 있을 때 좀 잠이 저절로 잘 오게 만드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네, 그래서 기본적인 지시사항은 이런 식으로 제시될 수 있습니다. 이제 잠이 올 때만 침대로 가라라고 하는 거죠. 이제 불면증 환자 같은 경우는 잠이 안 올 때도 이제 침대에 있다 보면은 아, 왜 잠이 안 들지 하는 걱정과 두려움, 이런 불안함,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각성이 돼서 이 침대와 그 각성이 이제 연합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와 비슷한 맥락으로 침대와 침실은 오직 잠을 위한 공간으로만 사용하라. 그리고 잠을 잘 수 없을 때는 오히려 그냥 침대를 벗어나라. 그리고 수면 일주기 리듬을 맞추기 위해서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낮에 낮잠을 자지 말아라 하는 예시를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CBTI나 자극통제 기법은 모든 대상에게 보편적으로 효과가 있는 기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좀 주의해서 이것을 시행해야 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조증, 뇌전증, 사건 수면, 낙상 고위험군이 그에 해당되는데요. 자극 통제로 인한 수면 손실이 조증 발현을 유도하거나 뇌전증 발작의 역치를 좀 낮출 수 있는 위험이 있고, 이제 수면 손실이 깊은 수면을 유도해서 야경증이나 몽유병, 잠꼬대와 같은 부분각성의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해서 이 이제 대상군에 대해서는 이거의 적용을 좀 주의해서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수면 제한 기법도 이것도 당일 치료 기법으로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긴 한데요. 아까 말했던 자극 통제 기법보다는 이제 좀 덜 연구가 되고 있긴 합니다. 그래도 마찬가지로 CBTI의 필수 구성 요소로서 이제 잘 활용이 되고 있는 기법입니다.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수면 시간을 제한을 하는 건데요. 이제 침대에서 낭비하는 시간의 총량을 수면에 사용하는 시간의 총량으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이제 침대 8시간을 누워 있는데 실제 자는 시간은 이제 6시간이라고 하면은 침대에 머무르는 시간도 6시간만 머무르게 그렇게 이제 침대에 누워 있는 시간을 제한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수면 제한 기법을 처음 하려면은 이제 의사분이 이제 환자와 함께 일정한 기상 시간을 먼저 설정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자가 침대에서 보내는 시간, 줄여서 TIB를 평균 총 수면 시간, TST와 같게 이제 제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 TIB에 맞게 늦게 잠자리에 들도록 이제 권하는데요. 이때 이제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해서 이제 수면 일주기 리듬을 맞추게 하는 대신 이제 늦게 잠자리에 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침대에서 쉬는 시간도 이제 줄어들다 보니까 초기에는 좀 경미하거나 중증도의 이제 수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수면에 드는 시간도 빨라지고 빨리 이제 잠에 들게 되고 중간에 깨어나는 시간도 이제 줄어들게 되면서 수면의 질은 점차 이제 좋아진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좀 수면의 효율이 증가하게 되면은 이 침대에서 보내는 시간을 이제 점차 늘리는 식으로 이제 치료를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수면 위생 교육인데요. 이것은 그냥 단독으로 하나의 치료 방법으로서 활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종의 심리 교육으로서 이제 CBTI의 필수 구성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수면과 관련된 일상적인 활동, 그리고 환경적 요인에 대한 교육인데요. 아까 정 교수님께서 이제 보여드렸던 것처럼 보통 환자들에게 이제 유인물을 나눠주고 각 항목의 내용과 그 근거를 살펴보게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환자가 좀 어떤 환경에 처했는지 좀 살펴보고 그 맞춤형 치료 방법을 제시한다는 의의가 있고 환자도 이제 수면을 잘 자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수면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이제 치료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다 보니까 이 치료가 실제 이 나의 수면에 이렇게 식으로 도움이 되겠구나 하는 이해를 높여서 환자의 순응도를 이제 증가시키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이제 전형적인 수면 위생 지침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제 내용은 아까 정 교수님께서 이제 대부분 언급해 주신 거여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인지치료인데요. 이것은 일단 CBTI의 후반부에까지 좀 치료 효과가 좀 잘 나타나지 않았다 하는 경우에 좀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치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지치료는 나의 수면에 대한 비합리적인 기대라던가 잘못된 신념을 가진 그런 환자들에게 이제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수면과 불면증에 대한 잘못된 신념, 그리고 비현실적인 기대가 이제 부적응적인 행동을 유발해서 불면증을 오히려 악화시킨다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지치료는 잘못된 신념과 태도를 수정해서 불면증을 개선하는 방법인데요. 크게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좀 개입을 하기도 합니다. 먼저 불면증 환자 같은 경우는 간혹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 내 불면증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원인 때문에 생긴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 불면증을 치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없다. 내가 나이가 너무 많아서, 내가 우울하기 때문에 이 불면증이 생기는 거고, 그게 어떻게 되지 않는 이상 나는 불면증을 좀 스스로 치료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자신의 이제 통제감을 떨어뜨리게 돼서 치료를 좀 열심히 받겠다라는 동기가 좀 손상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신념을 수정함으로써 환자의 좀 수능도 동기를 높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의 불면이 내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제 일상에서 조금만 실수만 해도 아, 이거 다 불면증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그 결과에 대한 확대해서 오기인을 하게 되는 것도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좀 합리적인 그 관점을 갖게 해서 이제 과다한 이제 걱정, 불안을 좀 낮춰주도록 하게 합니다. 그리고 불면증 환자 중에 일부 분들은 이제 수면에 대한 이제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바로 좀 정상적인 수면 시간, 꼭 몇 시간은 자야 돼. 꼭 언제는 자야 돼. 언제는 일어나야 돼. 이런 뭐 정상적인 수면에 대한 약간의 집착 혹은 강박이 있을 수 있는데 오히려 이런 게 더 좀 각성을 유발하게 돼서 이제 불면을 유발하게 된다고도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현실적으로 바꿔주는 것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수면 불면이 이제 평소 낮 동안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걱정하다 보면은 오히려 낮 동안의 이제 수행의 효율성, 그 집중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데요. 크게 이제 잠자리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좀 각성되고 이제 깨어 있는 것을 유발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인지행동 치료로 다뤄주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완 훈련인데요. 이것도 CBTI가 후반부까지 잘 효과를 나타내지 못할 때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훈련입니다. 이 이완 훈련은 특히 좀 신체적인 불편감 때문에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 그리고 잠잘 때만 되면은 이완을 하기 힘들어서, 예를 들어, 잠잘 때만 되면 심장이 두근거려서 잘 못 자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지적 각성, 그리고 신체적 각성을 감소시켜서 불면증을 치료하는 방식인데요. 크게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점진적 근육이완법, 복식호흡, 자율훈련법, 이미지요법인데요. 점진적 근육이완법은 이제 체계적으로 내 몸의 부위를 훑으면서 그 부위에 이제 힘을 줬다가 그러면서 긴장시켰다가 힘을 빼고 그러면서 이완시키는 것. 이런 걸 반복하면서 각 부위의 근긴장도를 좀 완화시키는 목적을 지닌 훈련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복식호흡은 말 그대로 이제 배로 하는 호흡인데요. 복근을 이용한 느리고 깊은 호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율훈련법은 정 교수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셨고, 이미지 요법은 환자에게 이완감을 주는 상상 또는 기억을 선택하게 해서 이걸 좀 생생하게 떠올리게 해서 이완을 유도하는 기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중에 환자에게 좀 가장 쉬워하는 것들, 그리고 각자의 그 방식에 좀 부합하는 것들을 선택해서 이제 치료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이완 훈련도 아까 말했던 인지치료와 마찬가지로 좀 익히는데 많은 연습이 필요해서 이제 잠잘 때뿐만이 아니라 낮 동안에도 좀 자주 훈련을 해보는 것을 이제 권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5가지 치료 요소가 실제 CBTI에서 어떤 식으로 배열이 되고 구성이 되는지 그 예시를 좀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CBTI는 주 1회 환자와 이제 의사의 면담으로 이루어지고요. 보통 4주에서 8주간 진행이 됩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회기별로 30분에서 90분 정도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의료진과 환자의 1대1 그런 개인 치료로도 활용이 되지만 다수의 환자와 한 명의 의료진 그렇게 그룹 치료로도 활용되기도 합니다. 이제 실제 연구에서 이 그룹 치료가 개인 치료만큼 효과적이다라는 게 밝혀져서 이제 몇 회기는 개인 치료하고 몇 회기는 그룹 치료하는 식으로 이렇게 혼합된 방식으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초기 유예기는 준비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환자의 과거력 청취와 수면 일기를 작성하는 법, 그리고 실제 작성하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치료를 위한 수면 각성에 대한 기본 데이터를 확보를 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1, 2회기는 이 CBTI의 주요 요법이라고 할 수 있는 자극 조절 그리고 수면 제한 요법을 시행하는 시기이고요. 그 이후 2회기에서 5회기에는 그 치료법을 지속하면서 점차 잠자리에 누워있는 시간을 늘리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회기에서 3회기 정도는 종결회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수면 건강을 유지하는 법, 그리고 불면증이 재발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 안내하고 이제 논의하는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회기부터 8회기의 내용을 이런 식으로 좀 예시로 들 수 있겠습니다. 네, 일회기는 게시평가를 하는 건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의료진이 환자에게 자기를 좀 소개하고, 그리고 그 환자가 얼마나 불면증이 심한지, 그 중증도를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상 면담을 하면서 이 해당 환자가 CBTI의 적용 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불면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환자가 어떤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지 치료 옵션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 환자가 이제 그냥 치료하지 않고 계속 이 상태로 그냥 지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수면제를 활용한 약물 치료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이런 CBTI라는 것을 받을 수 있다. 그거에 대한 설명, 장단점을 이제 설명해줘서 환자가 스스로 이제 치료 방식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면 일기라는 것을 설명하고 이걸 왜 하는 건지, 좀 어떻게 하는 건지 이제 앞으로 1주 동안 할 건데 그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일주일 동안 자신의 수면 상태에 대한 그런 기록들을 하는 건데요. 내가 언제 침대에 누웠는지, 실제 언제 잔 것 같은지, 몇 시간 잔 것 같은지, 언제 깨어난 것 같은지, 그런 정보들을 수집해서 뭐 수면 효율이나 수면 상태를 점검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질의응답, 치료에 대한 저항에 대처하기, 뭐 주간 계획 세우기 정도의 내용으로 1회기가 진행이 되고요. 자, 2회기 되면은 그 일주일간의 환자가 이제 매일 적었던 수면 일기의 내용을 이제 보고 그거 내용을 그래프를 그려봅니다. 그래서 그 일주일 동안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어떠었는지, 그리고 실제 수면 시간은 어땠는지를 이제 한눈에 가시적으로 보기 쉽게 그래프로 그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치료 계획을 결정해서 좀 이 환자가 CBTI를 받도록 이렇게 결정이 됐으면은 본격적으로 수면 일기 자료를 검토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침대에 누워 있는 시간과 실제 잔 시간이 같지 않다. 내가 좀 불필요하게 침대에 누워 있는 시간이 좀 길었구나 하는 인식을 환자에게 이제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불면증이 단일 요인으로 인해 생기는 게 아니고 다양한 요인으로 이제 생길 수 있다는 불면증에 대한 3요인 모형, 아까 설명드렸던 그 내용을 환자에게 소개하고요. 그래서 이 불면증을 지속시키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이 수면 제한 요법과 자극 조절 요법이 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수면 시간을 처방하고 이제 이것을 잘 따라하기 위한 전략을 세웁니다. 이 전략의 예시 같은 경우는 이제 수면 제한 요법을 할 경우에 환자가 늦은 시간까지 깨어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깨어 있는 시간 동안 어떤 식으로 좀 시간을 보낼 건지 그런 걸 미리 리스트업을 해놓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좀 영화 보는 걸 좋아하는 환자라고 하면은 잠을 안 잘 때 어떤 영화를 볼 건지 미리 리스트업만 해두는 것만으로도 이제 환자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2회기가 진행이 되며 이제 3회기는 그 내용을 계속 이어가면서 수면을 조정하고 그리고 수면 위생을 챙기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한 주 동안 또 수면 일기를 요약하고 그래프를 그리고요. 그 이제 치료의 효과, 그리고 환자가 그것을 잘 따라했는지 수능도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을 늘릴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할 건지, 오히려 줄일 건지 그런 여부를 결정하고요. 그리고 수면 위생에 대해서 검토하는 게 이 3회기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4회기도 이제 비슷한 내용으로 진행이 되고요. 자, 이제 5회기쯤 되면은, 이제 그 환자가 치료가 좀 잘 되어 있는지 평가하고, 거기서 좀 불충분한 것이 있다라면은, 이제 부수적으로 인지치료 같은 것을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6회기에도 이제 그렇게 좀 부분적으로만 효과를 보이는 환자에게 이제 이완 훈련과 같은 추가 치료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7회기에서도 이제 비슷한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이제 8회기는 이제 종결회기인데요. 이제 전반적인 지금까지 치료 효과를 평가하고 이제 재발 방지에 대해서 논의를 합니다. 이 재발 방지에 대한 논의는 이 세 가지를 중심축으로 해서 이루어지는데요. 네, 내가 잠을 못 잤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억지로 보상하려고 하지 마라. 너무 침대에 좀 긴 시간 머무르면서 그것을 휴식을 취하려고 하지도 말고 낮잠을 자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자극을 조절하라. 그리고 불면증이 며칠 이상 지속되면 다시 수면 제한을 하라. 라는 이 큰 세 축을 중심으로 그 논의가 이루어집니다.